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좀 전에도 잠깐 살폈지만 그 리쇼어링에 대한 문제, 네네. 예, 과연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얼마나 흔들릴 것이냐, 네. 그리고 그에 따라 리쇼어링하는 네. 그 자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에 네. 대한 요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미국은 네. 일단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가 제조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랐죠. 예, 리쇼어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리쇼링 하면은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보호무역주의 컨셉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제 제조업과 여러 기업들을 유치해야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경기 부양이 또 선순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리쇼링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법인세 인하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 다 건듭니다. 건드려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도 가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한테 여기 미국 여기다가 공장 지라고 일부라도 짓는 액션을 취하죠.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리쇼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에도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9년 리쇼링 지수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리쇼링 정책의 일환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압박을 많이 가하고 이런 자유무역 협정들을 다 건들면서 법인세도 인하하면서 미국에서 경영하라고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약발이 먹히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 선진국들이 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 그 마스크 공장 하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다시는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쇼링에 대한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고 각국이 리쇼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리쇼링 전쟁이 이어진다. 서로 간에.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추석 전주인가요? 네, 추석 전전날. 네, 추석 전주. 그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 R&D 기획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참석해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리쇼링 정책인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의 리쇼링 정책이 이름하여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그러니까 나가 있던 기업들한테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라. 그럼 뭐 자금 지원, 설비 지원, 고용 지원 이런 건데요. 근데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굳이 비판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그냥 나가 있는 기업들을 퉁쳐서 똑같은 방향의 지원인 거예요. 근데 나가는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보통은 아마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기업들은 시장이 가까워서 그렇죠. 그리고 뭐 노조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규제 때문에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삼바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하고 싶은데 원격 진료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한국의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규제 때문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정책은 리쇼링 정책은 똑같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나간 이유별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가까워서 나간 기업들은 그냥 포기하고 리쇼링 정책의 대상이 아닌 거죠. 가게 해두고 인건비 때문에 나간 기업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원의 공유 공장이나 스마트 산단 이런 컨셉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제조해도 인건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을 한다든가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또 규제 때문에 나간 기업들은 규제 프리존이라든가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걸 활용해서 경제 자유 구역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활용해서 여기서는 마음껏 마음대로 해 규제 없이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R&D 때문에 나간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유별로 특화된 맞춤화된 리쇼링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리쇼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 관점에서 리쇼링이 아니라 그 해외 진출한 것들이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된 거는 정말 경제적 그 어떤 이해관계에 맞춰서 설립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게 경제적이라는 것을 빼고 온다면 네. 그거에는 그 이상의 뭔가 당근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렇죠. 과연 거기에 움직일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네. 그리고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기업가들이 정부를 믿나요? 그러니까 네. 정치가들의 약속을 믿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도 네. 얼마 후에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마 쉽게 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 내가 움직인다 해도 지금 네. 현재 여기에서는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그 뭐 부품 조달이라든가 네. 이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가장 네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네. 이거에서 나 혼자 떨어져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그 부품 조달이든 뭐가 됐든 네. 뭐 판매가 됐든 예. 관련된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업이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여기에서 어떤 세이브 정책을 만든다 해도 네. 결국은 쌤쌤 혹은 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기업 자체가 혼자 움직이기보다는 밸류 체인상에 있는 다른 파트너 기업들, 공급업체 그리고 판매업체, 여러 바이어들 이런 이 하나의 밸류 체인 자체가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쇼링 정책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들 그리고 홍콩을 이탈하는 기업들 적어도 그런 기업들이라도 또 우리 한국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런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표님 의견도 잘 반영해서 하는 마음이고요. 물론 기업들한테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기업들한테는 각국이 다양한 리쇼링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리쇼링 정책들을 비교하면서 한국으로 리쇼링 할 것인지 또 니어쇼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가까운 나라로 또 공장 기지를 옮길 것인지 이런 판단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리쇼링 전쟁이라는 것이 2021년에 주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외 직접 투자가 UNCTAD 전망도 제가 책에다가 거론을 했는데요. 그 전망도 이제 계속 21년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준다는 얘기는 공장을 해외에 건설하지 않고 리쇼링이 더 주가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리쇼링 전쟁에서 어쨌든 우리가 나는 작은 성공이라도 거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 리쇼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보면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리쇼링이 되는 그 기업 혹은 그 관련된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리쇼링 높은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맞습니다. 로보틱스, 네. 그러니까 로봇 네. 산업의 어떤 성장이 네. 발전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 공유 공장 컨셉으로 제공을 해야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로 간 그런 기업들에게는 소위 스마트한 그런 생산 설비를 지원할 때 그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에 있거든요. 인건비가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스마트하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책의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했을 때 리쇼링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리쇼링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네. 이 문제는 결국 탈세계화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이러한 탈세계화 정책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러죠? 저 보호무역이 네, 네. 결국은 성행하게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예, 결국은 오프쇼링 하는 기업의 액션, 이게 밸류 체인을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만드는 일인 거고, 이걸 좀 경제학적으로 보면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코로나19의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소위 탈세계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더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었던 거죠. 사실 2019년에 제가 대표님 처음 뵀을 때, 그때도 2020년 경제전망으로 처음 뵀었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가 한일 무역 전쟁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이제 소부장 전략이었고 2020년에 그게 소기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자립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도메스틱 밸류체인화 됐다는 얘기인 거죠. 다 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립화라는 이슈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중국도 반도체 산업을 놓고 반도체 굵기를 선언하고 미국도 역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RM을 인수합병하면서 소위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이고 이런 것들이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이 도메스틱 밸류체인화 돼가고 있는 그런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그 자문회의 갔을 때 같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도메스틱 밸류체인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조금 더 지역별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려 해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을 수도권 기업보다는 비수도권의 여러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소위 중요한 산업 기지로 만드는 중요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지금 이 챔피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움직임인데 그래서 열심히 같이 준비를 했어요. 특히 프리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프리 유니콘 기업을 지역별로 좀 발굴을 해서 이들을 지원해가지고 육성하는데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있으니까 이들이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밸류체인 다른 기업들도 같이 그 지방에서 이제 구축을 하자라는 계획이었는데 사실 지금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리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는 유니콘이 탄생할 만한 토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게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 한국 경제의 핵심 요충지에 더 많이 집적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되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네. 거죠. 네. 그 한국의 입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논리가 그대로 세계로 넘어갔을 때 네. 똑같은 논리가 아니냐 이거죠. 예. 이거 한국에서 다 알아서 가져가서 직접 하려고 하고 이거 네. 이쪽에 미국에서 다 하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을 네. 없애려는 시도는 하겠으나 네. 엄청난 어떤 장애들을 겪으면서 예.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뭔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뭐 핀란드처럼 예를 들어 뭐 주요 유럽 선진국들 강소국들이죠. 그런 기업 그런 국가들을 보면 어떤 특정 산업에 온전히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리쇼링 정책도 색깔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 대표적으로 이제 5G 선도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5G 인프라가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고, 그리고 우리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5G 인프라를 21년, 22년 보급하려는 걸 더 앞당기고 이미 6G 개발 들어갔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런 것처럼 이 통신 인프라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리더고 소위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5G 기반 산업, 3D 영상이나 홀로그램이나 뭐 가상 증가현실 기술, 자율주행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베드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5G 테스트베드라는 리쇼링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여러 기업들을 5G에 기반한 여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R&D가 집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일단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시장이 작은 국가가 규모의 경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네. 생각이 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것들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네. 그들의 어떤 그 정말 뭔가를 끌어오는 네. 테스트 뭐가 베드가 됐든 예, 뭐가 예. 됐든 예. 하여튼 뭔가 우리는 결국은 강대국들이 됐든 이웃 나라들이 됐든 해외 국가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네. 운명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또 예가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게 싱가포르에 간단하게. 예, 아주 간단하게 싱가포르에 화장품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거기가 명품 뭐 스트리트가 있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싱가포르요 작은 국가인데 소위 인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네. 그 화장품을 하나 출시하면 여러 피부색에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나라만의 강점과 독특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강점, 특색을 활용해서 이런 모든 걸 다 가져가기보다는 5G 기반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몇몇 영역에 집중해서 또 리쇼링 정책을 특색 있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계적 분위기가 탈세계화로 가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네. 우리도 거기에 흐름에 맞춰야 될까? 아니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그들 강대국과는 틀리잖아요. 네, 네. 그들 입장에서는 탈세계하고 자국의 이익을 구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보내야지 우리의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 어떤 관점의 차이 아니면 아예 이슈 전환에 네. 어떤 그 과제들을 하나 뭐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런. 좋은 그 연구 주제를 지금 던져주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이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 그 안에서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독특한 또 다른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 한번 연구 주제로서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안건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연구비 혹시 받으시면 뭐 아시죠? 네. 피자? 제가 사실 피자 한 판 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네. 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